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네. 자, 여러분들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죠? 예,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인데 항상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두 개의 축이에요.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예, 즉 지배와 저항,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무엇을 배울지 저와 함께 20년대 출발해 봅니다. 네, 자, 1920년대 저항. 마찬가지예요. 10년대와 똑같아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였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20년대 국내의 어떤 저항인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성화됩니다.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 시기가 소위 문화통치 시기였잖아요. 좀 열려있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민족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에서의 활동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요, 크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된 지역은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양 조만식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국채보상운동, 구한말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과 구분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 서상돈이 중심이었다라는 거, 그와 비교해서 20년대 일제강점기 활동은 물산장려, 이건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나라빚 갚자는 운동이었고 물산장려 운동은 국산품 쓰자는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문맹퇴치 운동이 있어요. 문맹퇴치 운동. 문맹퇴치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민족주의 지정에서 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쫙 보시면 이거 물산장려 뭔가 식산흥업과 연결되는 것 같고, 문맹퇴치 밀립대학 설립운동 교육과 관련되는 것 같고, 이걸 지금도 언론사에서도 주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교육, 언론, 식산흥업. 구한말 애국개몽운동.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력 양성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이 당시 1920년대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은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자. 그게 이제 사회주의의 어떤 그 목표잖아요.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나라. 이 사회주의는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로 어떤 모습들로 보이냐면 쟁의 활동을 주로 전개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쟁의. 쟁의는 쉽게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파업이에요, 파업. 네. 이 쟁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활동들을 한번 본다면, 이 쟁의 활동에서는 소작쟁의로 본다면 암태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고, 노동쟁의로 본다면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거 물가를 왜 이렇게 올려놓느냐, 이거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결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자,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 내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치권을 얻어가자라고 하는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런 어떤 활동의 어떤 미비함, 이런 미비함들이 바로 자치론자들을, 자치론자들을 나타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활동들을 지금 쟁의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일제가 이 당시에 만들었던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 앞에 배웠죠, 여러분들.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이 치안유지법으로 이 사회주의자들을 거세게 조여옵니다. 자,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박멸하기 위한 또 다른 세력이 필요했고, 사회주의 진영은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조여오니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만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순간이 이루어지니,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신간회의 결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간회의 결성, 1927년도에 이 신간회가 결성되고 있다. 일단 신간회는 여러분들 그 앞에 있었던 신민회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민회가 비밀 조직인 반면 이 신간회는 공개단체입니다. 공개단체고요. 전국적인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 이 신간회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 이제 민족주의 진영을 이제 우익, 사회주의 진영을 좌익이라고 표현하면 이 신간회는 바로 좌와 우가 손을 잡게 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 신간의 결성은 1920년대. 엄청난 운동의 어떤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만의 활동이 있었느냐? 아니요. 또 다른 조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학생들의 운동을 한번 보죠. 학생. 왜냐면 일제강점기 이 학생들의 운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역사의 거인, 역사의 어떤 주체로서 늘 역사의 앞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학생들이었거든요. 자, 이 학생들은요, 자,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을 또 전개합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은요, 60만세 운동은 앞에 1919년 3.1운동이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확산되었죠? 고종의 죽음이었죠.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바로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것은 순종의 죽음을 활용하는,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확산되었던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있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이건 전라도 광주에서 전개된 운동입니다. 이건 이제 특히 통학열차, 나주와 광주를 오고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한일 학생 간의 시비가 붙었고, 이것이 이 정말 그 패싸움으로 전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경찰의 차별, 이런 것들의 분노를 느낀 한국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어떤 민족 항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학생운동과 이 신간회를 좀 한번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야 돼요. 이게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 60만세 운동은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기획을 한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학생들이 기획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바로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신간회, 이 신간회 결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60만세 운동은 바로 이 신간회 결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졌죠. 이 신간은 그럼 뭘 했느냐?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 26년도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29년도거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신간회 조직은 바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 규모의 항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상조사단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빠지면, 신간회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빠지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신간회. 아셨죠? 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운동도 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어리들은 잘한다. 언제적 노래야? 네.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네, 소파 방정환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를 먹는 늙은 이가 되지 말고, 나이를 먹는 늙은이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낡은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예, 참 그러면서 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 어떤 그 어린이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늙은이가 아닌 낡은이. 낡은이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늙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신적으로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으로나 낡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와닿더라고요. 그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과 이 천도교가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해요. 이 천도교는 여러분들 바로 동학, 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인내찬,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어린이 역시 하늘이다 라고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간파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성들도 있어요. 여성운동. 이 여성운동에는 여러분들 근우회라고 있습니다. 근우회. 이 근우회는 여러분들 신간회 자매단체예요. 이거는 신간회 자매단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우회에서 나왔던 잡지 표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근우라고 써 있죠.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치마를 입으면 여성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도, 이것도 진짜 선입견이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딱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렸겠죠.
예, 바로 여성 해방 운동을 이야기하는 예, 그런 어떤 표지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활동들 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백정들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백정들. 아니, 백정? 소 잡고 돼지 잡았던 이런 백정. 백정들도 이런 활동을 해요. 자, 백정들이 이끌었던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형평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 요거는 이제 진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진주 기억하셔야 돼요. 진주하면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 진주대첩 있고요. 진주하면 19세기 임술농민봉기가 출발했던 곳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1920년대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이 출발했던 곳, 이런 어떤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형평운동은 형이 뭐냐면 저울형자예요. 왜 백정들은 소 잡고 돼지 잡고 왜 고기에 그늘 다는 저울이 있었거든요. 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자라는 운동, 이게 바로 형평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갑오개혁을 통해서 법적으로 신문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신문제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차별은 남아있는 거예요. 법적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사회적 차별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있고 왕따가 돼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인가? 왜인가? 우리가 백정이라서 아니 백정 이거 신문제는 이거 없어진 게 언젠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차별을 폐지해달라. 차별 폐지를 주장했던 운동, 이게 바로 백정들의 형평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말 다양하죠? 예, 각계 각측이 그냥 다 나름대로 활동했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왔던 배경은요, 3.1운동이에요. 3.1운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 경험이 이제 광장에서 자신의 어떤 직장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제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용어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의식 속에 내가 곧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싹이 투영되었다. 예, 투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런 활동 말고요. 여러분 1920년대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의열단 조직입니다. 의열단. 이 의열단은 여러분들 이 활동했던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단장에 김원봉. 지금 시가로 여러분들 이게 당시 쌀 한 가마가 22원이었다 그래요. 쌀 한 가마 80kg 22원. 그런데 이때 이 김원봉한테 걸렸던 현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일본이 꼭 잡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김원봉. 그 다음에 이제 활동했던 인물로서 나석주. 예, 식사은행에다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또 폭탄을 던졌던 인물.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폭탄을 던지면서 활동했던 이들의 어떤 그 행동 지침을 문서화시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예요. 신채호 역사학자거든요. 바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은 바로 이런 폭력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혁명선언. 그래서 그런 폭력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폭탄 투척,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의열투쟁들이 1920년대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이구,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외로 가보겠습니다. 국외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 국외에서는요, 항일 무장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돼요. 왜냐면 10년대 여러분들 국외독립운동기지에서 뭐 신흥무관학교라든지 뭐 중강단의 어떤 그 후원이라든지 학교에 의해서 군인들이 많이 양성됐잖아요. 이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19년 3.1운동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그 싸움의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저 두만강 쪽에서 전개된 전투인데,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홍범도. 홍범도를 중심으로 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약이 바짝 올랐죠.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지역, 백두산과 이 두만강 일대 그 독립군들이 연합을 해서 맞서 싸우게 되죠. 그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바로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 이 청산리 전투 당연히 홍범도도 들어가고요. 이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김좌진입니다. 김좌진. 김좌진. 바로 북로군정서. 배웠죠, 여러분들? 북로군정서. 이 북로군정서가 주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는 청산리 전투에는 바로 이렇게 홍범도 부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거든요. 연합부대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일본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 과정 속에서 이 간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간도 있잖아요. 여기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이들이 어떤 근거지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더 이상 활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밀산부 한흥동으로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있더라. 서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김좌진, 홍범도 다 들어갑니다.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로 들어가요. 당시 러시아령이었던 자유시. 근데 이 자유시에 들어가서 무장해제를 요구하자 그를 거부하면서 엄청난 총격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시 참변. 자, 그래서 이제 여지역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결성된 게 뭐냐면 바로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결성되고 있더라. 3부가 결성되고 있더라. 근데 이렇게 3부가 결성되니까 일제가 이제 또 이제 쫓아냈는데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미스야 협정. 요거는 뭐냐면 중국 이 독립군들을 잡으면 넘기는 거예요. 그럼 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대항하기 위해서 좀 흩어져 있잖아요. 3부가 이렇게 이걸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부 통합운동. 3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죠. 그 결과 국민부 그리고 혁신의회가 결성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두 개로 좀 재편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1920년대 이 국외에서 보여지고 있는 항일 무장투쟁의 모습들이더라. 이게 1920년대는 뭐 더욱더 활성화된 눈에 보이는 이런 국내 국외의 항일 무장투쟁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자, 소위 문화통치기에 보여줬던 모습들. 자, 그런데 그 문화통치기가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달라져요. 무엇 때문에? 세계적 대공황. 이러면서 일본은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더라. 자, 과연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던 그 일제에 우린 또 어떻게 맞서서 싸웠는지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년대, 그 문제의 30년대입니다. 왜? 전쟁이니까요. 그죠? 그 전쟁은 또 어찌 본다면 너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일제히 또 마지막을 또 알리는 그런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그 다음이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전쟁이다 보니까 20년대처럼 아주 활성화된 모습을 보기 좀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 전쟁이잖아, 전쟁. 그죠? 민족말살 통치기. 예. 자,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여전히 그래도 20년대 진행되었던 그 문맹퇴치 운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실력 양성 운동 전개가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30년대 전개되었던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겁니다.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브나로드라는 뜻은 뭐냐면 이 러시아어로 중국 속으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이 브나로드 운동은 이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그런 운동인데, 이 브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해서 이 시문이 쓴 소설 바로 상록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문맹퇴치 운동 30년대도 여전히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년대 되면서 민족 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살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어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단체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지는데, 20년대 여러분들 이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어요.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20년대에 조직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20년대 조직되었었는데,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가야날, 한글날. 네, 한글날의 전신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게 바로 이때,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준 선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년대 와서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조선어 학회로 바뀝니다. 조선어 학회로 바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요. 왜냐면 1942년도에 있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전쟁기, 민족말살 통치기. 근데 우리말을 쓰는 친구가 이제 신고가 된 거야. 그러면서 넌 이 조선어를 어디서 배웠고 이런 것들을 왜 쓰지? 도대체 너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야? 를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선어 학회를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어떤 많은 탄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즉 조선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역시 지켜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 당시에 여러 역사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 실증주의를 정말 표방했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단학회라는 건데, 실증주의를 표방했던 진단학회. 네, 진단학보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기도 했었죠. 이런 진단학회가 또 이제 이런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 사조라고 한다면 바로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사회경제사학. 자, 이 사회경제사학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 사회주의 쪽의 역사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에서 주장은 뭐냐면 인류는 모두 다 똑같은 방향, 비슷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편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뭐 가는 주장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일제 그 식민사관 중에서 우리의 역사가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정체성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후진국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제 식민사관이야. 그런데 사회경제사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뭐 몇천 년간의 편차가 나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다 비슷하게 각각의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회경제사학은 당시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론. 이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정면으로 정체성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30년대 여러분들 어떻게든 우리 어떤 그 글을 지키려고, 글을 알리려고, 우리 역사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국외인데 이 30년대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만주 지역에서의 그 활동과 그 다음이 중국 관내, 즉 만리장성 이남 그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좀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1920년대 왜 항일무장투쟁의 그 흐름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그 혁신의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북만주에서 한국독립당, 국민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남만주에서의 조선혁명당,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와 30년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0년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30년대 이런 항일운동은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한중 연합작전,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1920년대 아까 미스협정 때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돈을 받는다. 한중연합 아닌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30년대 와서 한중연합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기가 뭘까? 그 계기는 바로 만주사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제 중국도 안 것이지. 자신들의 적이 일본이라는 것을. 그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인들과 함께 손을 잡는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모두 다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라 할 수 있는 한국독립군,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지청천. 지청천이 주도했던 전투, 그 승리한 전투가 뭐냐면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당,
역시 산하부대는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양세봉.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승리했던 전투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와 같이 1930년대 초에 아주 활발하게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여기에 만주 괴뢰국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세력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요.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라면 요 안쪽, 여기 이제 중국 관내가 되는 거예요. 중국 안쪽이 되는 것이죠. 이쪽 이제 만주 쪽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 활동들을 끝내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자, 이 안쪽에서 활동할 때 아주 대표적인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바로 민족혁명당이라고 있어요. 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 자, 이제 주로 이제 김원봉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었던 그런 조직인데, 이 민족혁명당이 이제 이후에 계속 분화를 통해 가지고 뭐 조선민족전선연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 산하 부대가 있습니다. 그 산하 부대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조선의용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관내 이 안쪽이에요. 예,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 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선의용대가.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선의용대 말고 이제 한국광복군도 이제 좀 더 배울 건데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 잊으면 안 되잖아. 그죠? 중국에서 만들었던 우리 정부가 있잖아요. 당 말고 정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정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우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위기를 겪어요. 왜 위기를 겪냐면 1920년대 그 외교 노선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까지 탄핵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도 열고 이제 그랬는데, 거의 뭐 몇 명밖에 안 남게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니까 당시 그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었던 백범 김구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30년대 만든 조직.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지금 임정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 바로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해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자, 이 한인 애국단은 여러분들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먼저 한인 애국단은 이게 딱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봉창과 연봉길. 다 한인 애국 단원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봉창은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바로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던 인물. 연봉길은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홍콩공원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 특히 이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터지니까 더 이상 프랑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냥 난리가 났겠죠. 결국 상하이 시대, 바로 이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상하이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어디로? 계속 고난의 대장정을 거치면서 거의 한 6,000km를 이동을 해요. 결국은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충칭. 네. 바로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충칭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당이 뭐냐면 바로 한국독립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독립당. 이렇게 당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직속부대죠. 바로 한국광복군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한국광복군도 이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한국광복군이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한국광복군은요,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이, 그 인도의 미얀마, 영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에 파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여러분들 바로 미국 OSS의 부대와 함께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또 계획을 해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서울 진공작전 들어보셨죠? 서울 진공작전은 구한말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 주도해서 전개했던 작전이었고, 이 국내 진공작전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라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이 미국 OSS 부대와 함께 전개하려던 전쟁이다. 이거 두 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서울 진공작전과 국내 진공작전을.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광복군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힘이 더 실려요. 실리게 되면서 이 조선 의용대가 분화합니다. 어떻게 분화하냐면 이 조선 의용대가 일부는 쭉 와서 이쪽으로, 바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김원봉과 함께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고, 일부는 중국 그 사회주의 세력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재편된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다. 나중에 재편된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다. 라는 식으로 분화된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일제폐망이 다가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30년 후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여러분 서울 있잖아요. 서울. 자, 이곳에서도 40년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겁니다. 여운형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조직되었던 건데요. 이 조선건국동맹이
광복 이후에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또 연결이 되면서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굉장히 국외에서는 지금 이제 광복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지배와 맞서 싸웠던 저항을 10년대, 20년대, 30년대 국내, 국외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켜낸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